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이 끝난 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그 자리에서 이상하게 외로웠을까? 분명 웃고 있었는데 마음 한켠이 싸늘했습니다. 누군가의 칭찬 속에 섞인 미묘한 기운, 요즘 잘 나가네 하는 말 뒤에 스치는 묘한 시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사람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보다 마음의 온도로 결정되는 것 아닐까. 가까웠던 관계일수록 작은 온도차가 더 깊은 틈을 만든다는 걸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진짜 친구라는 단어에 목이 맵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인연이라면 내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줄 거라 믿지요. 하지만 현실은 때때로 다릅니다. 내가 조금 나아졌다는 이유로 마음의 벽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벽은 말 한마디, 표정 하나로 쌓여갑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 경계는 차가운 담장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따뜻한 울타리입니다.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게 진심이 아니고 모든 것을 나누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조금 덜 보여주는 용기가 관계를 더 깊고 오래가게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3가지 부드러운 경계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왜 외로움이 아닌 고독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잃게도 지키게도 하는지 함께 천천히 풀어가겠습니다. 관계를 오래 지키려면 무엇보다 먼저 지켜야 할 건 문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경계, 문을 지키는 법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늘 적당한 거리 위에 서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너무 멀면 마음이 식고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지요. 나이 들어 친구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따뜻함이 느껴지되 경계는 분명해야 합니다. 그 경계가 바로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힘입니다. 첫 번째, 경계는 집의 문입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나의 삶의 수준과 가치관이 드러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함부로 드리고 보여주면 보여주는 순간부터 비교가 시작됩니다. 저 집은 이렇게 넓구나. 남편이 돈을 잘 버나 봐. 이런 말들이 농담처럼 오가지만 그 안에는 작은 불씨가 숨어 있습니다. 그 불씨는 언젠가 마음의 틈을 태워버립니다. 집은 보여주는 장소가 아니라 나와 가족이 쉴 수 있는 성소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그 문턱을 지켜주는 내 마음도 함께 존중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계는 내면의 울타리입니다. 가깝다고 해서 모든 걸 털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 속의 고민과 기쁨 중 일부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나 자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깊은 대화가 되기도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려는 욕심이 결국 상대에게 부담과 비교의 그림자를 남깁니다. 속마음을 적절히 감추는 건 거짓이 아니라 관계를 위한 배려입니다. 세 번째 경계는 마음의 여백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거나 질투하더라도 그 감정을 전부 나의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희생은 그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마음까지 내가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멀어졌다면 그건 인연의 방향이 달라졌을 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의 여백을 남겨두면 떠나는 인연에도 미련이 남지 않습니다. 이 3가지 경계는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벽이 아니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한 숨결입니다. 지키는 만큼 따뜻해지고 거리를 둘수록 관계가 자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여행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같이 웃던 사람이 여행길에서 낯설어지는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여행은 가까운 사람을 멀게 만들까요? 가까운 친구들과 여행을 가본 적 있으신가요? 출발 전에는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이번엔 꼭 즐겁게 다녀오자. 이 사람들과라면 문제없겠지. 하지만 돌아올 때는 어딘가 서먹해진 마음,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감이 생기곤 합니다. 왜일까요? 여행은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가장 솔직한 무대입니다. 평소에는 숨겨졌던 성격, 생활 리듬, 돈 쓰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기다림과 양보의 태도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2-3곳만 천천히 둘러보며 쉬는 여행을 좋아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왔는데 유명한 곳은 다 봐야지 하며 발이 닳도록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둘 다 틀린 게 아니지만 함께 있을 땐 그 차이가 갈등이 됩니다. 조금 늦게 준비한 사람에게 왜 이렇게 느려? 라는 한마디,
계획과 다른 식당을 찾는 순간의 짜증, 그 작은 파동이 쌓여 결국 역시 여행은 혼자가 편해 라는 결론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관계의 깊이는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길에서는 그 편안함이 자주 흔들립니다. 숙소의 온도, 식사의 시간, 예산의 크기, 심지어 잠버릇 하나까지 서로 다른데 그 차이를 끝까지 감싸 안을 만큼의 여유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같이 가야 하는 사람보다 같이 있어도 편한 사람을 고르는 안목이 중요해집니다. 모든 인연이 동행의 인연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그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멀리서 응원하는 존재로 남을 때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자 가는 여행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기분을 살필 필요도 없고 누가 늦는다 해서 초조할 일도 없습니다. 그저 나의 속도에 맞춰 내 발걸음을 따라 걷는 길, 그 길 위에서 비로소 들리는 건 타인의 목소리가 아닌 나 자신의 호흡입니다. 혼자 걷는다고 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마음은 깊어지고 주변의 사소한 것들, 나무잎 스치는 소리, 새벽의 공기, 찻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마저 다정하게 느껴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세상과 고요히 연결되어 있는 존재가 됩니다. 관계의 피로는 결국 함께 있음의 과잉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가끔은 거리를 두는 여행이 필요합니다. 몸은 멀어져도 마음은 한결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혼자 있으면 도피가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외로움과 고독, 그 두 단어의 차이를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같이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평온한 이유, 그 이야기를 다음 장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외롭다. 하지만 그 말 속엔 뭔가 중요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누군가의 부재로부터 오는 결핍이지만 고독은 오히려 스스로 선택한 충만함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아픔이고 고독은 나 자신과 깊이 마주하는 평온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 수는 줄어들고 모임도 하나둘 사라집니다. 그럴 때 마음이 허전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무의미한 만남을 반복하다 보면 오히려 더 공허해집니다. 외로움을 피하려다가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채움의 시작이다. 누군가의 자리로 내 마음을 가득 메우려 하지 말고 그 자리를 힘으로 채워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벌주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밭을 가꾸는 시간입니다. 내가 나를 돌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남을 이해할 여유도 생깁니다. 고독이란 세상과 단절된 어둠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의 등불을 켜는 일입니다. 하루 중단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한 잔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그 짧은 순간에도 내 마음속 소음이 서서히 가라앉고 생각이 정돈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다. 참된 평온은 결국 혼자 있는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그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관계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도 마지막 길을 떠날 때도 혼자이지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다. 이 한마디가 마음에 자리 잡는다면 이제 외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고독은 나를 나답게 만들어줍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준으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는 언제나 자연스레 좋은 인연이 남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왜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좋은 사람을 곁에 두게 되는지 그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듭니다. 그건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입니다. 마음의 계절이 바뀌면 함께할 사람도 바뀌기 마련이지요.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엔 짙은 나무가 그늘을 만듭니다. 하지만 가을이 오면 낡은 잎들이 떨어지며 나무는 한결 가벼워집니다. 사람 사이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벼워질수록 관계는 맑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순리를 거스릅니다. 그래도 예전엔 그렇게 친했는데 이 정도면 나도 이해받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하죠.
하지만 관계는 붙잡는다고 유지되지 않습니다. 붙잡는 손이 세질수록 상대는 더 멀어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타인을 향한 집착이 커질수록 나 자신을 돌볼 여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곁에 없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밥을 차려 먹고 혼자서도 길을 걷고 혼자서도 스스로의 생각을 지킬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여유롭습니다. 누군가를 억지로 붙들지 않아도 그 여유로움이 상대에게 신뢰로 전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독립이라 부릅니다. 정서적으로 독립된 사람은 상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분이 나빠도 그걸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감정의 중심을 스스로 잡을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에게도 편안함을 줍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나요? 불편하지 않고 조용하지만 존재감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의 힘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레 좋은 인연이 남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아도 비슷한 파동을 가진 사람들이 곁에 모여듭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잎이 천천히 내려앉듯 평온한 사람 곁에는 평온한 인연이 머뭅니다. 결국 관계의 질은 얼마나 많이 만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평안하게 머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보인다. 이 문장은 단순한 명언이 아니라 모든 관계의 근본을 짚어주는 말입니다. 나를 볼 줄 알아야 남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며 지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정화시키는 시간입니다. 내 감정을 닫고 내 생각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시간이지요. 그런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단단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함께 있어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함께 있을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들은 채우지 않아도 이미 가득하고 보여주지 않아도 이미 따뜻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이 내면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우리 주변에서 조용히 빼내야 할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음, 말, 뉴스, 알림처럼 하루 종일 우리를 흔드는 잡음들 말이지요. 다음 장에서는 그 소음을 줄이고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 알림이 쏟아집니다. 단체 채팅방의 대화, 끝없이 올라오는 소식, 뉴스 속의 불안한 이야기들, 커피 한 잔의 향을 느끼기도 전에 세상의 소음이 내 마음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생각하는 힘을 잃어갑니다. 남이 던져준 말과 이미지에 휩쓸려 정작 내 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삶의 소음은 단지 귀로 들리는 소리만이 아닙니다. 남의 기대에 맞추려는 마음, 무심코 켜놓은 텔레비전, 하루 종일 반복되는 불안한 생각, 이 모든 것이 정신의 배경음처럼 우리 안에서 쉼없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고요해야만 보입니다. 흐린 물이 가라앉아야 바닥이 드러나듯 소음이 잦아들어야 진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청정심, 묘정심을 말합니다. 모든 번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번뇌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마음이지요. 내가 또 비교하고 있구나. 내가 불안해하는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바라보는 순간 이미 마음의 소음은 절반이 줄어듭니다. 한 정신의학자는 말했습니다. 현대인의 불행은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시간은 게으름이 아니라 내면의 재정비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정신의 소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만들면 생각이 또렷해지고 마음의 결도 고와집니다. 조용히 창가에 앉아 빛이 드는 방향을 바라보세요.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내 안에서 따뜻한 숨이 피어오르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잠시 휴대폰을 꺼놓아 보세요. 어떤 메시지도 어떤 알림도 지금 이 순간의 평온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없는 사이에도 잘 굴러갑니다. 그러니 나를 잠시 꺼내놓는 건 세상을 거부하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소음을 멀리할수록 마음의 결이 맑아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고요함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평온한 사람 곁에는 자연스레 평온한 기운이 머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씩 배웠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관계가 편해지고 조용해야 진심이 들린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다음은 그 비워진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는 법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살아오며 우리는 참 많은 사람을 챙겼습니다. 자식, 배우자, 부모, 친구, 심지어 이웃까지 누구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나 자신을 챙긴 기억을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평생을 달려오다 보면 몸도 마음도 어느새 마모되어 버립니다. 이제는 그 방향을 살짝 바꿀 때입니다. 남을 돌보던 손길을 나 자신에게 돌려줄 때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지 주름이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내 안의 온도를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몸, 상처를 꿰맨 마음, 모두 내가 만들어온 인생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조용히 쓰다듬어 주세요. 그래, 정말 수고했어. 이 한마디는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인색한 사람은 남에게도 인색하다. 자신을 돌보는 건 결코 이기심이 아닙니다. 내 안을 먼저 채워야 그 따뜻함이 타인에게도 흘러갑니다. 비어있는 잔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에게 물을 따라줄 수 없으니까요. 하루의 시작에 작은 습관 하나를 더해보세요. 아침 햇살이 들 때 이불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일, 그 단순한 행위 속에도 오늘 하루를 평온히 살겠다 는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거울을 바라보며 지친 얼굴에 미소를 선물해 주세요. 그 얼굴이 바로 수십 년간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텨온 당신 자신입니다. 나를 돌본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관리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독이는 생활의 예의입니다. 한 송이 꽃을 사서 책상 위에 두거나 따뜻한 차를 끓여 창밖을 바라보는 일, 하루의 끝에 조용히 스스로를 칭찬하는 일, 그 모든 순간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타인에게 주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주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상대에게 진심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결핍에서 나온 욕심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나온 온기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나를 위한 약속입니다. 몸이 고요해질수록 마음의 결이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이 곧 당신의 인생을 감싸 안게 될 겁니다. 이제 마음의 여유를 배우는 다음 단계를 향해 가봅시다. 스스로를 돌볼 줄 알게 된 사람이라면 이제는 거절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내 평온을 지켜내는 기술,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 살다 보면 아니요라는 말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참 어렵게 느낍니다. 괜히 서운해하면 어쩌지,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억지로 웃고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나가며 하기 싫은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렇게 남의 기분을 지키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은 점점 달아없어집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욕심은 결국 자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관계의 품격은 얼마나 많이 맞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직하게 자신을 표현하느냐로 결정됩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의 욕심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다. 거절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비의 한 형태입니다. 무리하게 상대의 부탁을 들어주는 순간 나는 나에게 불성실해지고 상대에게도 거짓된 친절을 베푸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절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거절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거절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이번에는 어렵겠어요. 하지만 마음은 늘 함께 있습니다. 이 한 문장에는 단호함과 따뜻함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말의 끝에 작은 온기가 있으면 거절은 상처가 아니라 배려로 남습니다. 또 하나의 지혜는 형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모임의 초대가 부담스럽다면 그날은 어렵지만 다른 날 조용히 차 한잔해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거절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말은 상대에게 마음의 문을 닫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를 지키는 부드러운 단호함입니다. 거절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바쁘다는 이유로가 아니라 자기 삶의 리듬을 지키기 위해 아니오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 곁에는 신뢰가 쌓이고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는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진심만 남기고 의무감은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길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거절을 자주 하지만 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유연한 언어 습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대신 이번엔이라고 말하고, 안 돼요, 대신 지금은 어려워요 라고 표현합니다. 단어 하나가 바뀌면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거절은 결국 말의 온도에 달려 있습니다. 삶의 후반기에 들어서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관계보다 평온의 리듬입니다. 그 리듬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늘 불안해집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잃지 않고도 따뜻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인연은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해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계를 존중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의 곁에 오래 남을 사람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경계를 자주 흔드는 세 가지 불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돈, 체면, 자식이 세 가지는 언제나 비교와 서운함의 씨앗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 그 불씨를 잠재우는 법을 함께 배워봅시다. 사람 사이에 미묘한 벽이 생길 때 그 시작은 대부분 사소한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요즘 아들 잘 나가죠. 우리 집은 이번에 리모델링 했어요. 이런 대화는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릅니다. 그 불씨가 비교라는 이름의 바람을 만나면 금세 관계의 온도를 바꿔버립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의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땐 서로의 꿈을 응원하지만 나이가 들면 서로의 결과를 바라봅니다. 누구 집 자식이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넓은 집에 사는지, 누가 더 건강한지 그 잣대는 언제나 비교 위에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비교 속에는 한 가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나는 이미 내 삶을 잃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마음의 병을 키우는 독이다. 남과 나를 견주기 시작하면 감사는 사라지고 불만이 들어옵니다. 결국 내 삶의 중심이 남의 기준으로 옮겨가 버립니다. 그 순간 평온은 무너집니다. 이제는 말의 습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비교의 말들을 살펴보세요. 우리 아들은 아직 결혼도 안 했어. 나는 아직도 일하느라 힘들어. 이런 말들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또 다른 비교의 언어입니다. 나쁘지 않다, 괜찮다는 말 대신 나는 요즘 이런 걸 배우고 있어. 요즘은 느리게 사는 게 좋아. 이렇게 자신을 긍정하는 말로 바꿔보세요. 그 작은 언어의 차이가 마음의 질서를 바꿉니다. 또 한 가지, 자식 이야기는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자랑은 질투를 부르고 걱정은 동정을 부릅니다. 자식의 성취도, 어려움도 이제는 그들 인생의 몫입니다. 그 몫을 굳이 꺼내 비교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지혜입니다. 누군가 네 아들은 뭐 해라고 물을 때 그저 이렇게 답해보세요. 잘 살고 있어요. 자기 길을 걷고 있죠. 그 한마디에는 자부심도, 겸손도, 평온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씨, 체면입니다. 체면은 우리 세대에게 익숙한 단어지만 그 체면을 지키느라 이런 평온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 꾸민 웃음, 억지로 맞춘 옷차림,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나가는 발걸음, 그 모든 것이 결국 마음의 짐이 됩니다. 체면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허상입니다. 남의 눈보다 내 마음이 편한 길,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관계의 평화를 지키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돈, 체면, 자식이 세 가지를 말할 땐 한 박자 쉬어라. 그 잠깐의 침묵이 당신의 품격을 지키고 관계의 불씨를 잠재워줍니다. 이제 우리는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줄 결론을 나누려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여기와 나,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평온히 늙어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뒤돌아보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동안 애쓰며 지켜온 관계, 바쁘게 채우는 하루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는 과연 나답게 살아왔을까? 인생의 후반부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시간이지요. 남보다 늦어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삶이란 결국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하게 비워냈는가로 완성되니까요. 불교에서는 무소유를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뜻합니다. 집도, 자식도, 명예도 모두 한때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그 손님들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감사히 맞이하고 때가 되면 미소를 보내주면 됩니다. 그게 늙어감의 품격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이라는 단어를 멀리서 찾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햇살 한 줌, 따뜻한 차 한 잔, 가볍게 스치는 바람 속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이유는 있습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이 바로 지금 여기의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깊이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그 단순한 호흡 안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후회도, 서운함도, 아쉬움도 이 호흡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릴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영원이다. 지나간 과거는 이미 없고 오지 않은 미래는 아직 없습니다. 남은 건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야 합니다. 지금의 나를 사랑하고 지금의 삶을 감사하며 지금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평온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한번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내 마음을 잘 돌봤는가?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답이 예라면 당신의 하루는 이미 성공한 하루입니다. 거울 속의 나에게 미소를 보내세요. 그 얼굴이 바로 수십 년간 세상을 견뎌낸 당신의 용기이자 아름다움입니다. 그 얼굴을 사랑하는 순간 인생의 남은 길도 사랑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가 바로 당신의 평온이 피어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당신의 마음을 찾아